그렇게 느끼는 게, 물론 이게 이제 좀 급하게 서둘러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유동규 원장님의 발제문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토론문을 작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원장님 발표하고 겹치는 부분들도 일부 있고, 또 토론하신 분들 얘기한 것 중에서, 야, 저분들이 제가 할 얘기 벌써 다 선정해버리시네. 뭐 이런 것도 일부 있고, 뭐 그런저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저는 겹치는 부분들을 이제 다 빼고, 이제 요 부분은 그래도 좀 강조하고 싶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 발전문은 없지만 이건 뭐 좀 이 글로 남기기보다는 말로 전달드리는 게 낫겠다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형법상의 이번 그 간첩죄 논란하고 과거에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하고 닮은 점들이 있다. 사실 이게 가장 많이 문제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진영갈등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거 당연한 거고 쉽게 합의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저쪽에서 저러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 뭐 이러고 있는 부분들이 큰 거 아니냐. 실제로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이게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고 국위의 문제지 않느냐. 국가 안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한다면 여부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고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폐지하면은 국가 안보 포기할 겁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세상에 어느 나라가 국가 안보를 직접 규율하고 있는 법률 하나 안 두고 있습니까?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또 다른 법률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국정원 가지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국정원 없애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없애면은 세상에 이 국가정보기관 하나 없는 그런 나라 어디 있습니까? 결국 또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없애고 새로 만드느니 있는 기관을 어떻게 조금 더 제대로 다듬어 놓느냐가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국가보안법도 그렇고 국가정보원도 그렇고 그리고 이 간첩법제는 뭐 없애자는 얘기까지는 안 나오지만 여기서 도대체 갈등할 이유가 뭐냐. 결국 여고, 야구, 국익에 대해 가지고서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될 지점이 이 지점이 아니냐. 요거 하나. 그리고 이제 아까 어떤 이 문제에 대한 간첩 문제 등에 대한 뭐 국민적인 어떤 불감증 별로 아닌 걸로 생각하는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있어서 어떤 진영 논리 속에서 이런 문제는 지겹다. 그 소리 또 하냐. 옛날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간첩 혐의 뒤집어 씌워가지고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런 것들 있었지 않았느냐. 지금 수십 년 전에 민주화 이전에 있었던 얘기를 지금 되풀이하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다. 오히려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검찰 수사에서 이제 뭐 통신 이용자 정보 가지고서 그거 조회했다고 막 난리인데 사실 이 문제는 그거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문제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자꾸 환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안보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이게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과거의 이 안보 논리를 갖다 오남용했다고 얘기되는 뭐 보사정권 그쪽에 있어서 오남용은 문제지만 그렇다고 안보 자체를 갖다가 중시하고 안보 교육을 강화한 것 자체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역행하다 보니까 사실 미국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뭐 북한과 적대적 대치하듯이 뭐 구소련이나 러시아하고 적대적 대치까지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의식, 안보 논리 같은 것은 철저했었고 오히려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안보의식이라는 거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너무 느슨해진 거 아니냐.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사실 핵심에 관한 것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발표하신 유동열 원장님이나 앞서 토론하신 분들이 엑기스를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뭐 제 발제문에 있는 것들 어떤 법제의 영역이나 그것이 이제 바뀌면서 어떤 식으로 뭐 현재 모습에 이르게 됐는지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실효성 문제 같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이미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여기에서 그래도 이 부분은 조금 강조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이 법제 개정 방향과 관련해서는 간첩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이 간첩죄 적용 대상이 이제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이 국가기밀 내지는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산업기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오히려 21세기 글로벌 경쟁에 있어서는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지금 중요한 산업기술 다 빠져나가고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면 대한민국의 장래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들 생각해야 되고 뭐 산업비밀보호법 같은 거 있지 않느냐. 만약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군사비밀보호법이 있는데 왜 간첩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논의합니까? 결국 그것이 가는 의미나 비중, 대응의 적극성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간첩죄에 관한 형법 규정, 군형법 규정, 국가보안법 규정을 쭉 얘기를 했지만 이거 경찰로 이관하면서 전문성 떨어지는 거 아니냐. 실제로 최근에 이제 간첩죄 없는 통계나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 가지고서 많이 줄지 않았느냐. 북한이 간첩을 안 내려보내서 그거는 믿기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는 솔직히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복원될 가능성까지도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총선에서 이제 워낙에 그러고 나니까 이건 뭐 당분간 가망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복원은 아니더라도 차라리 제3의 좀 능력 있는 전문 수사기관을 하나 더 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박주현 박사께서도 이 안보를 갖다가 이제 국가안보수사본부로 편제를 갖다가 이제 좀 바꾸고 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좀 강화하자 이런 말씀 주셨는데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아예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제3의 기관을 갖다 하나 더 두어가지고서 사실 뭐 미국같이 큰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그런 정보수사기관을 갖다 여러 개 두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활동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거 못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무조건 옛날 중앙정부가 어떻고 안기부가 어땠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기존의 국정은 놔두면서도 이쪽 분야를 갖다 전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관 하나 더 두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이건 뭐 오늘 얘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수처 만들 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거 지금 사실 유명무실한 기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게 더 효율성이 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제 그 군 정보사 문제가 터졌기 때문이긴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서 뭐 이런 식의 간첩 활동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은 여야를 막론하고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얼마 전에 이제 정치권의 논란은 이게 민주당이 막아서 못한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뭐 국힘 쪽에서 그랬냐? 그런데 그 얘기를 뒤집어 놓고 얘기를 하자면 과거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어찌됐건 이거 그쪽으로 가야 되자는 거 아니냐. 양쪽 다 거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동의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런 식의 법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요거만 생각하지 말고 이 간첩죄 조항만 생각하지 말고 요걸 조금 더 확산해서 적어도 안보 문제 혹은 국가 전체 이익과 관련 국익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우리가 이제 자주 듣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여야 간에 싸움이 있다가도 국익 문제만 있으면 한 목소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우리는 그게 아닌 것 같다. 이거만큼은 좀 바꿔보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간첩 이야기나 뭐 이런 걸 저희들이 쓰거나 뭐 다룰 때 항상 달리는 댓글이나 반응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 또 안보물이냐, 뭐, 극우냐, 뭐, 항상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간첩법을 손보는 문제도 지금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이거 바꿀 수 있는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자리를 만들어주신 윤상현 의원님하고 유동현 원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일단 뭐 정보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붙는 것처럼 꼴통, 뭐 또 안보물이 이런데요. 그러니까 좀 찾아봤습니다. 최근에 바꾼 데가 있는지. 물론 중국, 미국 사례는 나쁜들이 잘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게 간첩 관련해서 법을 현대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걸 찾아보니까 1차 대전 직후더라고요. 1차 대전 큰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자기 정보들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가장 먼저 한 데 중에 하나가 영국이더라고요. 1911년에 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영국이 100년 만에 작년에 이 법을 바꿨어요. 법을 바꿨는데 내용이 이 적국의 유용한 정보라는 게 100년 전 기준이었어요. 근데 이 적국이라는 게 지금 맞지 않는다 그래갖고 보호할 정보 대상, 뭐 경제 산업 기밀을 외국에 공개한다 이런 거를 처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상호 연결된 현대 사회에서 적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부적절하다. 첨단 기술이나 이런 게 외국에 빠져나가서 이익이 되면 간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개정의 취지였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서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지금 영국이 보호할 이런 기술이나 정보가 있나? 영국 그 항공모함이 뭐 퀸 엘리자베스인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거의 이제 고물입니다. 뭐 굳이 빼갈 군사 정보가 없고요, 이제 영국은. 그럼 산업기술 정보라고 하는데 다 팔아먹고 지금 영국은 양털 깎거나 아니면 은행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럼에도 100년 만에 바꿉니다. 이 뭔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를 그래도 옛날에 제국이었으니까 느끼는 바가 있겠죠. 영국이 꼴통이라 그렇게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간첩법을 손을 보고 현대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걸 했을 때 계속 반대했던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도 이 사례는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간첩이라는 개념이 좀 무섭지요, 단어가. 사람들이 이게 뭐 느끼는 게. 근데 방금 앞에서도 중국 간첩법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중국 가가지고 항상 뭘 일하다가 보면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단중이나 북중 국경이죠. 거기 가갖고 뭐 저도 취재할 일도 있고 북한을 보고 사진 찍을 일이 많아요. 그러면 아니 한국 사람이 북중 국경에서 북한을 향해서 사진을 찍는데 이게 왜 간첩 행위가 되지? 중국의 정보도 아니고 또 북한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중국에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근데 중국 간첩법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3국을 겨냥한 행위도 간첩으로 처벌할 수 있게 돼서 물론 중국 시스템과 우리를 똑같이 두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까 법님도 어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울이 이제는 뭐 국제 이런 정보기관들의 각축점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과 한국의 지금 이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이 바뀐 그 국가안보법, 관첩관련법에도 조항을 한번 봤어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외국 정보기관이 영국의 활동을 돕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울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뭐 중국의 어떤 사람이 한국을 대상으로 미국에 관련 정보를 빼내고 하는 것도 그걸 과연 관첩으로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논란의 소진이 있지만 그게 지금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 정보를 빼가는 것 말고 그게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해결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기회가 이렇게 자주 오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간첩법 관련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리고 다들 이번 한번은 70년 동안 한 번도 손을 안 봤다는 게 말이 되냐. 영국도 100년 만에 바꿨다고 하니
이 기회가 있을 때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분 중에 외국 대리인 등록법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보면 최근에 우리 우주항공청의 그 기술 담당인가요? R&D 총괄하시는 분이 존리라는 분이 임명되셨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미국에 외국 대리인 등록을 하면 등록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주운동청이면 거기 나사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접촉을 하고 관련 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그게 미국 거기에 무슨 현행법에 촉진 우려가 있으니까 등록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상호주의가 적용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법이 없습니다. 그럼 미국에 있는 관련된 첨단 기술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가장 중시하는 게 반도체 기술 아닙니까? 반도체 첨단 기술에 있는 학자라든지 전문가들을 만나고 뭘 하면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거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그러면 이 외국인 등록법이라는 것도 그 대리인 등록법이라는 것도 좀 더 한번 이번 기회는 더 우리도 한번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옛날에는 다르다는 거. 이제 이렇게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 뭐 외교관들 아니면 정보원들 그리고 기업인들이 이 외국인을 만나서 뭘 이야기할 때 어떤 태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좀 노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 우리 외교관이나 이렇게 만나서 뭐 제3국에 우리 유관국이든 아니든 만나면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야기를 다 해줘. 물론 저거는 무슨 기밀 같은데? 국가의 정보를 활용할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뭐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건지 아니면 외국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어떤 욕구 때문인 건지 깜짝깜짝 놀라요. 나한테 이야기하는 중에서 저거를 왜 중국 외교관을 만나면 이야기를 다 해주지? 뭐 이런 경우가 마땅히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중국 외교관이 미국에는 마찬가지죠. 그래 한국에는 기자를 만나거나 이러면 혼자 만나는 법이 없어요. 항상 둘이 나갑니다. 둘이 나가서 뭔가 서로가 이제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정보라든지 어떤 간첩행위라는 데서 우리가 간첩이라고 말하면 너무 북한 사람을 만나서 여기에 뭔가를 주는 것에서 우리 스스로 어떤 인식적으로 뭐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젠 그런 게 아니구나. 반도체 정보니 아니면은 뭐 우리 말고 미국 관련이 있는 정보니 이런 것들이 다 이 어떤 큰 범위 내에서는 빠져나가면 곤란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나 공무원들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예. 두 분 한 말씀. 예. 저기